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LG와 삼성의 해외 현지 공장이 불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긴데요. 비리 의혹이 있는 전직 대통령 구금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정치 갈등인데 자세히 보면 코로나 봉쇄 이후의 경제난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남아공 동남부의 항구 도시 더반에 있는 LG전자 공장은 완전히 불탔고 삼성전자의 물류 창고도 전소됐습니다.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코로나 장기전 속에 인내심은 바닥나고 생존 투쟁은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배려와 연대, 그 이상 좋은 대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철학은 사라지고 생존만 남는 살풍경한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내일은 아닐 테니까요. 7월 14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분배 방식을 두고 여전히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라는 소식,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모든 것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신 트렌드 알아보는 핫픽 플러스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 모시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 함께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하락을 했어요. 이게 네. 대형 은행주들은 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또 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들 업종의 주가가 하락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떨어뜨리는 발언들을 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논란이 재점화가 됐다는 거, 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 어제 미국 증시의 약세를 초래한 주요 배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시 부각됐다. 이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급등했다는 소식 때문인데, 네. 일단 소비자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6월 소비자 물가가 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저는 이 물가 급등의 배경은 일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중고차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45% 급등을 했고, 또 렌터카 비용도 88%, 항공료도 18% 등 이렇게 경제 재개와 관련돼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물가 급등세가 컸다는 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5%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수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렇게 중고차 가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일시적 물가 상승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 4월달, 5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판단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중간중간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경험해봤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저는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예정된 파월 의장의 상하원 연설, 또
여타 연준 위원들이 연설에서 이들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예측보다는 그 후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별 종목을 발굴하기가 좀 번거롭거나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장지수 펀드, ETF에 많이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ETF의 상장 폐지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요거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하는 공모 펀드처럼 다수의 종목들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용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만 놓고 봐도 지금 ETF 상장된 수가 480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지수형 상품 이외에도 레버리지, 인버스, 테마, 원자재 등 다양한 라인업이 갖춰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 중 하나는 시가총액이 ETF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자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극심히 부족하면은 상장 폐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지수와 관련된 인버스 상품 또 국내의 IT 지수와 관련된 일부 ETF들이 상장 폐지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네. 따라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ETF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랑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란 또 파월 의장의 의회 경계 심리 등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대형주들 다 약간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제 주가 상승세가 좋았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업종들은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업체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600명이라는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아이러니하게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다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하루에 2분씩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와 의미 다 잡으시라고 경제서적 하루에 1분씩 선정해 보내드리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02로 시작하는 번호 받아주세요. 국번이 아마 2065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만큼은 제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안 받아주셔도 오늘만큼은 제가 자유를 드릴 테니 그냥 건강하게 하루 신나게 보내십시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제목은 잊지 말아야겠죠?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9237님, 열대야에 잠을 설쳤더니 지각이네요. 마음은 급한데 신호는 계속 걸리니 속탑니다 하셨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전 나름대로 정신승리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5분만 늦게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신호가 다 파란불이거든요. 한 번에 다 지나간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지금 빨간불이 계속 걸리는 시간보다 늦어집니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더울 때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해 보는 것도 더위를 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10분 경제.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어제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국민의힘이 번복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선별 지원이 옳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가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9년 안에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연결해 알아볼게요. 나수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5차 재난지원금 이거 언제 줄지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공방은 날로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 입장이 다르고도 정부의 입장차가 각각 이렇게 다른 것들이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이 추경 발표 초기에는 이 정부 방안인 하위 80% 지급안이 대체로 좀 받아들여지고 세부 방안만 좀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후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을 하면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적절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는 소득도 안 줄었고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인 결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대신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다는 소식도 잠깐 나왔다가 다시 선별 지원이 당론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다 드리면 좋은데 많이 드리고 얹어 드리면 더 좋죠. 근데 여력이 있느냐 이걸 두고 따지는 건데요. 전 국민 지급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민주당 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을 하려면 관련 예산을 2조 6천억 원 정도 더 늘려야 됩니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이런 관련 예산도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더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총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이 민주당은 이 4조 원 안팎의 예산을 원래 이제 기재부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던 2조 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용으로 정한 1조 원이 있는데 이 캐시백을 하지 말고 이 1조 원까지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돌리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정부는 이 국채 상환 2조 원만이라도 하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신용카드 캐시백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고 일단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고요. 당정 간의 의견도 다른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홍 부총리가 끝까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 정치권이 주장을 관철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늘리려면 기재부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에 국채 상환과 카드 캐시백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덜 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권 협의만으로는 증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오히려 진정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전제로 추경안을 짰기 때문에 정부가 버티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좀 결국 지난해 4월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그때도 정부는 하위 70%에만 주자, 그리고 여당은 전국민 지급하자라고 팽팽하게 대립을 했을 때 이 청와대에서 그러면 다 주고 소득 상위 계층은 뭐 기부하도록 유도하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국민 지원금 쪽으로 무게추가 상당히 급격하게 기울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청와대 판단에 좀 이 결정이 달려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영업자들이 요즘 참 어려우실 텐데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28개월째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고 있다, 이 통계도 있군요. 네, 이 올 들어서 지난 5월 기준으로 고용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이제 나홀로 사장님이 427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8개월 연속 증가한 겁니다. 전체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한 76%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타격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자영업자분들도 고용 인원을 줄이고,
또 월급 받으면서 임금 근로자로 근무하던 분들도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든지 하는 이유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원전을 둘러싼 문제가 이제 과학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원전 에너지는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통념이 깨지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이 일본 정부의 전망인데요. 지금은 LNG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가장 발전 비용이 저렴한데 2030년이 되면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발전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 2030년이 되면 이 1kWh라는 전력을 얻는데 사업용 태양광 기준으로 우리 돈에서 한 84원에서 114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원자력 발전은 한 114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이 태양광 패널 가격은 기술 발전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이 원전은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다만 일본 내에서도 이 주사를 둘러싸고 2030년 너무 이른 것 같다. 이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좌우되는데 이런 점이 반영 안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좀 추세적으로 친환경 발전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 덕을 좀 보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 있는 식구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철만님 늘 텐트폴처럼 우리 지켜주시는 분이고 문도팀님은 오늘부터 1일이네요. 일렉테크 에코님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신데요. 신사컴리님 반갑습니다. 정피구님, 대한민국 힘내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석수키드님 유튜브 생방송 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FM 들어가시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마도 실수요자하고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이 청약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일단 주변 시세에 비싸야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 해서 관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자세한 청약 지역하고 일정부터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 등은 이제 사전 청약과 관련된 입주자 모집 공고가 16일경에 확정 발표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16일에 발표될 공고문에는 주택 규모와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계략적인 도면, 본청약 시기 등이 적시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1차 사전 청약 대상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과 그 외에 남양주 진적,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에서 총 5곳에서 4,400가구가량이 나올 예정인데요. 모집 공고의 경우 청약 접수 10일 전에 발표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7월 마지막 주에 실질적인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사전 청약은 7월 인천 계양 일대를 첫 스타트로 해서 10월에 남양주 왕숙 등에서 9,100가구, 11월에 하남 교산 등에서 4,100가구, 12월에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12,600가구까지 총 32,200가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32,000가구가량의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대상이 전체의 85%에 이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전 청약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지역들이 또 있죠?
예,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특성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이 각기 다른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수요층이 대거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과거 판교나 광교, 위례, 분당 신도시나 그 강남권의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그 서울 강남권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약하는 5개 지역 중에서 성남 복정과 위례가 강남에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평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서 주변 시세를 고려한 상대적인 분양가가 비싼 것으로 확인도 되는 만큼 본인의 이제 자금 여건 등을 고려해서 되도록 가성비가 우수한 곳과 본인의 직장과 자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적정하냐 이걸 두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원래 정부가 약속한 건 인근 시세의 60에서 80%잖아요. 예. 그런데 시세와 비슷하거나 아니 오히려 이게 비쌉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추정 분양가라는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각각의 지구별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가 공개했던 부분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가격 수준이 평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3.3제곱미터당으로 따로 환원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1,400에서 1,500만 원 수준이고요. 남양주 진접이 3.3제곱미터당 1,300에서 1,400만 원, 성남 복정이 3.3제곱미터당 2,700에서 2,800만 원, 의왕 청계가 3.3제곱미터당 2,100에서 2,200만 원, 위례가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게 이제 다소 상대적인 관점이지만 아무래도 수요층이 기대했던 가격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면서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층은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폭등한 시세와 비교해서 80% 이하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주변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중에서 이번에 책정된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들도 확인되면서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등의 그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고려할 때 결코 싸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기 신도시의 특징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택지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앞으로 이제 본청약과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 뒤에 입주하는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신도시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업무시설, 편의시설, 공원 등의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이 동시에 조성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토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 건설 기간, 인건비나 자재값 등이 모두 올라버린 만큼 네. 주변 시세와의 그 단순한 비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싸다고 느끼시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비싸다고 느끼시는 그 성남 복정과 위례의 경우 위례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 소형 면적의 시세와 비교하면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이를 이제 전용 5구제곱미터 25평이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억 원에서 4억 원 수준 낮은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으실 테니까 가성비를 생각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건데 마지막으로 청약에 당첨이 돼도 본청약까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예, 이 분양가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이후에도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지역 우선 공급으로 당첨이 됐다면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본청약 시점까지 6개월에서 2년가량 채워야 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다른 지구의 사전청약에 다시 도전하실 수가 없고요. 우선 그 사전청약에서의 재당첨 제한 사항은 없지만 본청약 시기가 지나가면 재당첨 제한도 시작되므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사전청약 당시에 충족했던 특별공급 조건의 경우 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전혀 조건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에 각각의 특별 공급 제한 요건과 소득 조건, 자산 요건의 제한 사항을 충족을 했다면 본 청약 당시까지 해당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간에서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 본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사전 청약 당첨 이후에 더 매력적인 청약 단지를 발견을 하셨다면 사전 청약 포기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시고 본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때문에 사전 청약에서 실제 입주까지 5년과 네. 그 이후 5년의 의무 거주 그리고 거기에 10년의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라고 하여도 일부 수요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네.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부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금요일 날 사전 청약이 시작되니까 이틀 동안 공부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대한민국 힘내라님, 제가 누명 씨였나요? 매일 오셨는데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빠르게 사과할게요. 이두열님, 문수민님, 한상현님, 반로스님, 반고스님, 그리고 장태훈님 반갑습니다. 이하나 이호님, 내일부터 현장 가서 못 들어서 아쉬워요. 아주 야무진 프로입니다 하셨는데 저희 자랑 잠깐만 할게요. 저희가 팀워크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아주 꽉꽉 눌러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손님 오셨네요.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 우리 미래차 얘기할 거잖아요, 박사님. 네. 각국 정부들이 일단 내연기관차는 안 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그 시기가 되게 앞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이렇게 주별로 다루는데요. 여기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그리고 조금 앞당긴 것이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으로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이렇게 2030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는 가이드는 늦어도 2050년까지는 다 해라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더 앞당겨져 있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입니다만 2025년부터 되는 거고요. 네. 영국이 또 유럽연합 지금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2035년으로 땡겼고 보리스 총리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것도 너무 늦다. 2030년으로 땡기겠다. 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대단히 지금 시계들이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4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캐나다도 재밌는데 캐나다도 대단히 보수적이었어요. 이 내연기관 금지에 대해서. 원래 2050년이었는데 2040년. 근데 최근에 의회에서 통과한 건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대단히 많은 국가들이 내연기관을 금지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태국 같은 경우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이브리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을 해버린다. 그러면 네. 전기차로 가거나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거나. 네. 그러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논쟁적인 곳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자동차의 종주국 이렇게 불리는 독일이죠. 독일인데 네. 독일 총선에서 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걸 두고 한판 붙은 네,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에다가 2050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못 박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내연기관이 오래 가야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래도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조를 하는 것은 또 프랑스죠. 프랑스도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에 의한 나라라고 보통 자동차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이 대단히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녹색당이 이번에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못 돼도 2당은 된다. 잘하면 총리가 녹색당 총리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그래요? 있거든요. 1998년에 녹색당이 5.6%로 연립정부에 들어가서 탈핵을 결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1당이 되니 제2당이 되는데 선거 공약 중에 2030년 늦어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시키겠다. 늦어도. 늦어도. 그러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막 여론조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고 그다음에 각 후보들 간의 논쟁에서도 이 내연기관 금지, 독일 산업 다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 독일 자동차 기업의 대표들, CEO들도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2035년부터 총 폭스바겐이 되게 자동차 브랜드가 많습니다. 네. 반 이상은 다 순수 전기차로만 팔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 먼저 2026년부터 내연기관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다임러 벤츠 대단히 유명한 자동차의 종주국에서도 종주 브랜드죠. 네. 이 다임러 벤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2039년부터 내연기관 안 팔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 다만 이 전기 충전소만 많이 전국에 깔아준다라면 우리도 2030년부터는 S 클래스, E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거 다 전기차로만 만들겠다. 10년을 당기겠다고 네, 하는 10년을 거군요. 당기겠다라는 건 네. 대단히 큰 결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 그다음에 또 크게는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왜냐하면 벤츠에다가 부품을 갖다가 한 달에 1,000개씩 납품하는 업체가 30년이면 2030년이 더 이상 납품도 못하는 거고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으니까요. 또는 점차 단계적으로 줄어갈 거잖아요. 국민들도 시민들도 점차 단계적으로 덜 사게 될 거고 내연기관을. 그러면 매달 납품해야 될 물량이 1,000개에서 600개, 500개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연계가 돼야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내려가 버리면 수익이 기본적으로 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그래서 사실은 거죠. 작년 12월부터 독일 내연기관에다가 뭐 부품을 구입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것도 정치권에서 큰 논쟁인 거죠.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아니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계속 시간 끌었다가 나중에 가서 쫄싹 망하느니 지금 각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 경쟁하면서 시간을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땡겨버리면 업체들은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내연기관의 수명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기후 위기다, 기후 재앙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탄소 배출권을 제로로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대한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도 이슈화 되면서 특히 네. 이제 독일 선거가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내연기관을 둘러싼 한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라면 이 초침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계 그리고 네. 각국이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남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수출품이 자동차이고 이게 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관련된 부품 회사 하다못해 공장 주변의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쪽도 시계를 계속 당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 그 말씀하셨던 그 지금 전기차 생산 설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산 공장이거든요. 근데 아산 공장에서 소나타하고 그랜저가 생산됩니다. 현대자동차의 대단히 주력 모델이 네. 생산되는 곳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기아차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생산했었다라면 이제는 그 특수한 레일을 깔아서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했다라면 이제는 주력 모델이 생산되는 라인에서도 전기차를 계속 생산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고 현대차도 속도를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는 초침을 당연히 거기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업들도 뭐 혼다도 심지어는 2035년부터는 자기네들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사실은 진즉부터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들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걸 실행 단계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좀 같이 논의하면서 가자. 너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전기차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공장 옆에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이 전기차로의 이행을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이행을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저희에서도 정치권에서 또는 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예민함이 굉장히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그 고용의 문제 네. 그리고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문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뭐 날로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사회적 준비는 저희가 마음 자세를 어떻게든지 내연기관의 시대를 좀 더 오래 끌어야지 하면서 했을 때 고용이 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빨리 맞이해서 여기에서 고용 창출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사실은 충전소만 해도 되게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럼 고용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대에서도 배터리 매니지먼트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면 그 부분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또 저희 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수출해야 됩니다.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다 보면 거기서 또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도 전기차로 수출해야 되고 트랙터도 수출해야 되고요. 그렇죠. 스쿨버스도 수출해야 되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현대 기아차만이 아니라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등장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가를 낮춘 회사들도 있는데 네. 저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을 확 낮춰놨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알리바바 우리가 그렇지만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000달러짜리 트럭, 그다음에 뭐 6,000달러짜리 미니밴. 근데 이것이 그냥 장난감이나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중국에 맞게 즉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저가형 전기차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죠. 이미 홍강이라는 제품이 4,500달러에 지금 하루에 600대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큰 성공들을 보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 리무진이나 세단 쪽으로도 만들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격, 즉 $10,000 이하의 1,000만 이하의 전기차들이 지금 대량 생산되고 있는 거죠. 또한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것은 오토바이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팔린 전기 오토바이가 2억 대가 넘었어요. 상하이에 가보시면 거의 100% 전기 오토바이만 다닙니다. 네. 유럽에도 전기 오토바이가 지금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 시장에 지금 서로 들어가려기 위해서 기존의 오토바이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스타트업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저희 나라도 지금 사실 배달 시장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놔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전거 잘 만드는데 네. 그 오천리 자전거에서 모터 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네, 네.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주력 모델로 사실 그 팍팍 지원하고 있는 거 수소차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수소차의 미래가 어떤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소차의 미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수소 전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잠수함을 수소 전지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소리가 조용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탐사되기 더 어렵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 전지에 의한 비행기 지금 준비에 들어가 있고 독일 철도 같은 경우에도 도이체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로 하는 수소로 가는 기차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단히 타양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는 배터리 용량이 비행기를 띄우고 기차를 가게 하려면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수소 전지는 훨씬 더 효율성이 파워가 세거든요. 그리고 오래 가고 한번 충전하면 이런 부분에서 비행기나 기차나 배 이런 부분에서의 수소 전지의 가능성 대단히 높고요. 또는 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 전지에 저장시켜서 그리고 이걸 이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수소 전지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소 전기차 우리가 말하는 승용차는 지금 현대가 올해 1사분기 때 4,000대를 팔아서 뭐 90%의 판매 진작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적 지금 판매량이 10,000대가 겨우 넘었어요. 네. 테슬라가 1사분기 때 판 게 20만 대입니다. 전기차를. 근데 10,000대 겨우 넘긴 차를 가지고 네. 자, 수소는 전기차는 우리가 충전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충전은 휴대폰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충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주유소 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거지와 직장에 얼마나 많은 충전소를 갖추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노르웨이 사례가 대지구가 보여주고요. 있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에 어마어마한 전기 충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주유소 같은 데서 1시간씩 기다리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소는 집과 직장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대단히 위험하고 안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는 정말 주유소처럼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는 전체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생각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건 판단하시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지원에 의해서 수소 충전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네. 뭐 그래야 뭐 지금 100개도 안 넘었지만 그런데 중국이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 넓은 땅에다가 그리고 미국이 그 넓은 땅에다가 유럽이 그 넓은 땅에다 안 만들고 있는데 즉 그것이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차가 팔릴 수 있는데 테스트용으로는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판 게 지금 10,000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소라는 새로운 자동차의 표준을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따라와 주느냐가 네. 종국적인 채산성을 가르는데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비행기는 다르죠. 만약에 수소를 움직이는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공항마다 설치하면 되는 거고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수소차가 아니라 근데 그 수소차에서 만들었던 기술력을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허당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만 수소 자동차의 미래 자체에다가 목숨 거는 거는 저는 현대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래차의 또 다른 한 축인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 차는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대단히 좋아하고 앨런 머스크도 되게 신뢰하는 편인데요. 아 그래요? 앨런 네. 머스크가 지금 벌써 흔히 말하는 풀 오토매틱 드라이브,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네. 지금 4년 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지난 토요일 날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별로 신통치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율주행이 말도 안 되는 꿈이다가 아니라 저는 언젠간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사회적인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차만 다닌다 하면은 저는 지금 기술로도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겔라 메르켈이 뭐라고 하냐면 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하는 걸 금지시키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빨리 온다. 왜? 좌측 깜빡이 넣었다가 우회전하는 차들. 얘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물론 급커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또는 음주 자전거 뭐 이런 아니면 부분들. 깜빡이 안 넣고 막 끼어드는 차들. 그렇죠. 이런 네. 차들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지금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속도는 빠르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수가 대단히 낮은 편이고 네. 그런 급커브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대문 앞을 나왔더니 차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아마 마사지 받으면서 회사에 도착했더라. 이런 시대 또는 거기에서 영화 한 편 봤더니 드라마 네. 어제 못 본 드라마 봤더니 회사에 도착했더라. 우리 회사는 저기 자율주행 저기 비즈니스 클래스 제공해 주는데 너네 회사는 이코노믹 제공해 준다며 이런 회사 비교하고 이런 시대는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 오지는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했던 것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기업으로서는 되게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인 거죠. 가장 유명한 말은 웨이모, 즉 구글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CTO가 뭐라는 얘기냐면 기술에는 90대 90이라는 법칙이 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룩한 것이 사실 90%를 이뤘다. 이제 10% 남았는데 이 10%는 앞으로 90% 시간이 들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9090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즉 90%를 이루고 나머지 10% 남았지만 시간은 요 나머지 10%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거보다 9배가 더 든다는 거잖아요. 시간. 네, 마지막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즉 막 자율주행 지나다니는 거 보고 테슬라 타는 거 보면은 내일도 내년에도 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꿈꾸는 그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90%가 남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누굴 먼저 구할 것인가 네, 등등.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산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내연기관차는 그대로 두고 전지나 원료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른바 이퓨엘이라는 걸 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될지 짧게 정리를 좀 그러니까 부탁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우선 독일은 그것을 진행하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 내연기관에다가 연료를 갖다 흔히 말하는 바이오매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또는 이퓨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기를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즉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태양열이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인공적인 메탄올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메탄올은 배기가스의 CO2 배출량이 매우 적다. 네. 이건 그냥 내연기관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시장의 수용성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정부가 전기차 회사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뭘로 저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수명을 연장을 합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이런 바닥에서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데 네. 저기 내연기관에다가 조금만 하면 해주세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이게 의회에서 결정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선거에서 결정나고 있는 거고요. 아,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내용 네. 기간 아직 탈만합니까? 조금만 수명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건 시장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소차, 커넥티드카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요거는 좀 당분간 혹은 네.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둘둘발공님 전화 받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인님 발연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죠.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나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워보는 나져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입법 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개정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월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뭐 내용은 뭐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발레 파킹 같은 주차를 운전시키면 안 된다, 네. 경비원들한테. 그다음에 택배 물건을 가정 배달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가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과태료 센 편이죠. 예. 아, 택배를 보관이 아니라 심지어 집에 갖다 달라고요? 네. 예, 좀 답답한데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이 갑질 사건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네, 그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4년 반이죠. 그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입주자들이 가해를 입힌 그 사건들이 2,900건이 넘었습니다. 한 해에 이걸 연평균하면은 한 6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요. 하루 평균 적어도 2건씩은 이런 그렇죠. 일이 생긴다는 건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그 경비원분들을 좀 지켜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주차 관리 시키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뭐 택배 배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과태료 1,000만 원인가 부각시켜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현장에서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이런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국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택배 물품을 관리는 하도록 했거든요. 네. 근데 배달은 안 된다. 이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1층이나 아주 가까운 층에 있는 동네는. 그리고 주차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근데 주차 관리의 필요상 뭐 10m 정도를 이동하는 운전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경비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은 1층에만 주차장이 있고 지상 그렇죠. 주차장이 2중, 3중 주차돼 있을 때 경비원분들께 피치 못하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로 분류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경비업법을 보면은 경비 외에 다른 업무는 안 하게 돼 있지 네, 이게 않습니까? 다 불법인데 그동안에 이제 용인돼 왔었던 거죠. 근데 그걸 공동주택 관리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그런 걸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비업법을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손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가 경비업법에서는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충돌하는 아니에요?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경비업법 위반 행위를 양성화시킨다. 이게 선의로 출발했지만 이 처방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한데 현장에서 잘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동안 경비원이 경비법상 불법인 경비 외의 업무들을 떠맡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용역업체거든요.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그 용역업체를 계약한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는 단체죠.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사용자가 2명인 거죠. 근데 대법원은 용역업체만 이제 사용자라 그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사용자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둘 다가 사용자가 맞다. 실제로
갑질이나 폭행이나 폭언이 이루어지는 게 소장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예. 네. 다 저 입주민이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장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공동 사용자 제도를 폭넓게 사용을 하면은 책임은 좀 져야 되거든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근데 책임에서 다 빠져 있으니까 갑질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입주자 대표자 그렇죠. 회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비가 그쪽으로 모이고 여기에서 이 통장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일은 마음껏 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 떠나서 택배를 맡아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실 위험도 있고 얼마나 번다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새벽에 한 2-3시까지쯤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당연히 휴게 시간이거든요. 새벽 그때 배송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데 이걸 집에까지 갖다 달라. 이거는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경비원분들께 굉장히 친절하고 잘 공존하는 단지들도 참 많은데요. 음료수 사다 드리고 이러는 분들도 있죠. 네, 저희 아파트도 보면 이 택배 기사분들, 경비원분들 드시라고 이제 간식 같은 거 준비해 주시는 좋은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특히 강남에 오래된 비싼 아파트 사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네. 처우 개선에도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식할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때요? 네, 아침에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아침에는 마이너스 0.5%대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0.1%대로 지금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오늘 1150원 선대를 터치한 원달러 환율 급등, 이러한 부담 요인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압력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동반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어제 공시를 통해서 LG화학이랑 같이 배터리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플러스 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오후장도 이 정도로 좀 선방하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좀 유지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들 어떻게 될지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제가 떨리네요. 두구두구두구. 녹용 선물 2분입니다. 9082님, 2280님 고맙습니다. 9082님도 그 전화를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경제책 받으실 분 1273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243님 오늘 생일이시군요. 매일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필수 수강 중입니다. 공부가 저절로 돼요. 언니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더 고맙습니다. 반사. 그래놀라님 더운 날씨에 밖에서 건축일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라서 듣는데 유익한 시간 고맙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군요. 건강 무엇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67님 저도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예요. 세탁소합니다. 여름에 일도 없는데 코로나로 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외출을 많이 해야 드라이 손님 이런 것들이 늘어날 텐데 참 걱정이네요. 822 하나님 화이팅이에요. 오늘도 가정보육하는 애들 4명을 밥 차려 먹이고 간식까지 챙겨주고 워킹맘 땀나게 시작합니다 하셨는데요. 모두 덥지만 건강 주의하시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발전.